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를 음성인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를 맡은 보조조절 팀이고요. 저는 발표 소개를 맡은 양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하실 텐데 저희가 마지막 순서이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도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드론이 기본이 되고요. 드론이 공중을 날면서 택배를 배달하는 것을 목표로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이미 드론 택배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조에서는 에어크레인 이 모터 상자를 통해서 줄을 내려주면 그거를 사람이 붙거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크레인이 줄을 올리게 되면 드론을 통해서 배달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었고요. 일반적인 무선 조종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다른 드론 택배와 차별적인 부분이 없다고 보아서 DSP 보드를 이용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그 음성으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라고 하면 드론이 앞으로 가고 뒤로 오라고 하면 뒤로 가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일단 구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팀원들이 맡은 파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일단 보드가 3개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김은수 팀원이랑 윤종원 팀원 그리고 한승민 팀원 이렇게 셋이 쿼드코프터를 띄우는 모델링이라든지 센서 제어라든지 아니면 무선 조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모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아주었고요. 저랑 김치훈 팀원이 마이크 드라이버랑 그리고 음성 처리 자체에 대한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담당을 했고, 이명중 팀원이 에어크레인 설계를 담당을 했습니다. 모터를 통해서 모터 줄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런 에어크레인을 담당을 했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김은수 팀원께서 먼저 나와서 기본적인 센서라든지 와이파이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김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맡았던 부분은 쿼드코프터에서도 운영체제와 와이파이 모듈 그리고 센서 부분인데요. 자세한 기술 설명은 앞에서 이미 다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무엇인지 왜 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운영체제에 관련해서 범용 OS를 쓰면 좋지만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걸 쓰면 좋은데요. 이 지금 활용한 코텍스 R 시리즈의 보드는 MMU라는 게 안 달려있어요. 그래서 MPU가 달려있고 그로 인해 범용 운영체제는 못 쓰고요. 가능하면 오픈 소프트웨어 중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FreeRTOS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스크가 총 2개가 돌아가게 되고요. 자세 제어 태스크와 와이파이 태스크가 돌아갈 건데요. 둘 중에 좀 중점적인 것은 자세 제어 태스크예요. 쿼드코프터가 하늘에 떠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추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현재 상황을 체크하고 자세를 제어하는 태스크가 자세 제어 태스크가 되겠고요. 제가 주로 맡아서 구현했던 부분은 와이파이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서는요, 모듈이 하나 필요했어요. 와이파이 보드에는 모듈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요. 일단 ESP8266이라는 중국 제품을 썼고요. 그리고 그 상단을 보면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사용한 R5 모듈. 밑에 있는 게 제가 구현한 센서 부분 회로인데요. 그 중에 ESP8266이라는 와이파이 모듈은 UART 통신을 해서 메인보드와 통신을 하고요. 주고받는 데이터는 AT 커맨드로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와이파이 태스크의 흐름은요, 오른쪽에 표현된 흐름도와 같고요. 최초의 서버를 구성하고 키보드 데이터 입력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쿼드코프터가 하늘에 있을 때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세 제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디버깅하기 위해서 매번 쿼드코프터를 종료시키는 게 아니라 제어할 때 필요한 디버깅들을 위해서 좀 넣어놨고요. 와이파이 각 데이터 처리라는 부분이 나중에 스마트폰이 됐든 앞에서 이제 뒤설명할 DSP 음성 처리가 됐든 앞으로 가라, 착륙해라, 이륙해라 같은 그런 제어 명령어들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테스트가 명령어 전송이라는 부분이 제가 받은 명령어를 앞서 얘기드렸던 자세 제어 테스트 쪽으로 전달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쿼드코프터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을 넣었는데요. 가장 크게 체크하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 와이파이 모듈 자체에 전원 응답가 안 될 때, 그럼 아예 와이파이 모듈 자체가 동작을 안 하겠죠.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DSP가 클라이언트로 접속
의도치 않게 접속이 해제될 때, 그리고 가장 크게는 3초 이상 클라이언트로부터 응답 신호가 없을 때 강제적으로 자동적으로 착륙하게끔 루틴을 짜놨습니다. 이 모든 구조는 환영표와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놓치는 데이터 없이 처리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고민을 좀 했는데요. 테스트다 보니, 그리고 지금 이 프리 RTOS는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 두 개의 테스트가 동일한 시간으로 동작을 해요. 그럴 때 지금 데이터를 받은 게 없는데 나는 데이터 받은 게 없는데 처리를 해야 돼라는 의미 없는 시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태스크 양보라는 기능을 넣었고요. 실제적으로 태스크 양보 기능을 쓰지 않았을 때, 제가 의미 없는 만 번의 연상이 발생했을 때마다 홈에 출력하겠는데 엄청 뭔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반대쪽은 태스크 양보 기능을 넣어놨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제가 정확한 체크는 안 해봤지만 대략 30배 이상의 연산 차이라는 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전원 인가가 갑자기 중단됐을 때, 의도치 않게 중단됐을 때 3초 정도 흐른 후 자동적으로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LED가 켜지면서 모터가 정지되는 부분입니다. 단계적으로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확 떨어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드로이드 리모컨을 만들어서 제어를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구현한 센서와 전원부 회로인데요. 센서들 자체는 3.3V를 쓰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센서부 3개가 위에서부터 와이파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높이를 체크할 수 있는 기압계 센서, 대기압을 이용하는 센서고요. 밑에 있는 것이 앞에 주에서 설명을 드렸던 가속도 자이로 센서가 되고요. 보드 자체는 12V를 쓰기 때문에 12V 부분을 또 따로 구현했고, 상단에 보이는 LED가 지금 준비가 됐다, 클라이언트가 접속했다, 그 다음에 응급 상황이다, 모터가 정지 중이다와 같은 상태 LED를 또 구현해놨어요. 안전성에 중점을 많이 뒀고요. 이 부분을 회로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쪽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자세 지역 테스트 쪽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센서 제어를 맡은 윤종군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팀과 같이 저희는 자세 제어 센서로 MP600 센서를 사용하였고요. 이 센서는 3촉 가속도 센서와 3촉 자이로 센서가 융합된 센서고, 아이스퀘어식 통신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퀘어식 인터페이스 구성도입니다. 제가 슬레이브로 두 가지 센서를 이제 제어할 거고요. 하나의 이제 R5 보더가 마스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그 슬레이브가 하나의 버스선을 사용하지만 두 개의 그 슬레이브 센서들은 각각의 7비트의 슬레이브 어드레스로 서로를 구분이 가능하고요. SCL과 STA는 플로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풀업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MP600 센서의 아이스퀘어식 통신 루프는 이후에 대기압 센서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했으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넘길게요. 네, 실제로 값을 출력한 결과이고요. 이것을 각도값으로 변환해서 출력한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쿼드커터를 실제로 기울이면서 측정한 각도값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시속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자세 제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모터를 돌리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서 각도값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본 결과는 자이로 센서보다 가속도 센서가 상대적으로 진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서 그렇고요. 가속도 센서는 중력과 위치 반영에 의해서 측정되는 구조고, 지금 물리적 진동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이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후에 발표자가 이제 발표할 거고요. 저는 하드웨어적인 좀 어떻게 보면 삽질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맨 위에 이제 PCB판에 올라있던 그 MP600 센서를 진동부가 적은 위치로도 옮겨보고, 이제 스펀지로도
그래서 그 IC샵에서 판매하는 방지 플레이트를 구매해서 달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이 제일 좀 진동가스를 많이 잡아준 그런 효과를 보였고, 또 이제 진동 원인 부분이 모터 밑에다가 고무를 달아보기도 하고, 그 프로펠러 양쪽 질량 차이에서 진동이 발생되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해서 프로밸런싱을 사용해본 결과 이랬던 그래프가 이 정도의 그 60% 70% 정도로 이제 각도를 이제 제대로 칠성할 수 있는 그래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코드 제어 이제 통신을 했는데, 이 센서는 24비트의 ADC 디지털 기압 센서이고요. 측정 범위는 10에서 1200mV 정도가 이제 측정 가능하고, 온도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85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특이하게도 ISPLC 방식과 SPI 두 가지 통신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데, 저는 ISPLC 통신 방식을 사용하였고요. 실질적인 이제 통신 루프입니다. 맨 처음에 디바이스를 리셋해주고 일정 시간의 딜레이를 걸어준 다음에 센서가 깨어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 뒤에 보정계수라고 하는 필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C1부터 C6까지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좀 애를 먹었던 게 버스트 모드로 해서 6개의 값을 연속적으로 받아오게 되면은 맨 처음 값만 제대로 받고 뒤에 값이 잘리는 경우가 생겨서 통신을 시작하고 시험 받고 스탑 다시 통신 시작 이런 방식으로 총 5번으로 폼으로 돌려서 값을 제대로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는 D1이 이제 기압 센서 값과 이제 D2 온도 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ADC를 고쳐야 되는데 이게 최대 분해등일 때는 9ms의 딜레이가 필요합니다. 그 딜레이를 준 다음에 8비트씩 이제 받아와서 비트 연산을 시켜서 24비트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고요. 그 필요버스의 받아 아까 보정계수 값과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거친 값을 추가적인 연산을 해서 맨 밑에 부분으로 나오는 값이 이제 기압 센서 값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또 미리바 단위를 고도로 이제 변환하는 미터 단위로 변환하는 위키백과에서 찾은 수식을 찾아서 적용시켜서 이제 출력한 결과값입니다. 여기서 37도씨로 좀 온도가 높을 수도 있는데, 이게 대기 온도가 아니라 칩셋 자체 내 이제 온도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알티튜드 값이 이제 158m로 나오는 것이 고도값입니다. 좀 연산 부분이 많아서 좀 의심쩍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서울 시내에 이제 고도를 측정한 결과값이고, 제가 측정했을 때는 비트캠프 7층에서 잰 거라서 어느 정도 주값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고주파 센서 노이즈로 40cm 이상의 이제 가만히 있는데도, 책상에 가만히 올렸는데도 40cm 이상의 이제 오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를 차단하고 저주파 대응만 통과하는 로우패스 필터를 구현하였고요. 맨 처음에 보이는 수식이 이제 라플라스 표현 방식이고요. 그거를 이제 시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역변을 한 거친 결과값이 이제 마지막 수식이고요. 이것을 이제 실제로 시연어로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된 소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TS가 센서 값을 갱신하는 주기고요. 그래서 타워 값은 차단 주파수로 사용자가 직접 어느 정도의 주파수를 걸러낼 건지 설정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이 그래프고요. 왼쪽에는 이제 차단 주파수를 15Hz로 줬을 때 어느 정도 값이 고정이 되고 3Hz로 더 낮추게 되면은 값이 튀지 않고 손바닥 올렸다 내렸다 했을 때 값이 정확하게 측정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낮추게 되면은 시스템 딜레이 현상이 발생돼서 그 CC가 처리하는 데는 조금 더 오류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정도로 이제 주파수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뒷부분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제어를 하는 부분 팀원이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좀 이제 테스트 영상도 많으니까 관심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쿼드콥터 모델링 부분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델 뭐야? 잠시만요. 네,
엔티토이 컨트롤 부분 발표를 할 텐데요. 총 4가지 부분에 걸쳐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쿼드콥터 모델링 부분입니다. 저희가 쿼드콥터를 처음 만들어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제어가 되는지 굉장히 막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쿼드콥터를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을 이런 식으로 손으로 직접 풀어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 수식을 기반으로 입력 부분과 입력 부분과 컨트롤러 설치하고 여기 모델 부분이고요. 여기 센서 부분을 추가하여서 실제 비행 제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 이 데이터들을 좀 뽑아서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 제가 마이너스 3도로 가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걸 잘 가는 걸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도로 가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잘 제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코어텍스 R5에 맞게 이제 변형을 시켜서 실제로 띄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추력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이 추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를 엔딩보다 단면적의 추력을 구하는 이론인 블레이드 엘리먼트 티어리와 그 프로펠러를 지난 후에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압축성 유체역학의 모멘트 티어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추력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 프로펠러에 데이터 시트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손으로 그려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구해냈고요. 동력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데이터 시트에 없었기 때문에 에어포일을 낙하 2412로 제가 임의로 측정해서 동력 해석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 엑셀을 통해서 쭉 계산 결과를 만들어내고 필요한 파라미터만 딱 바꾸면 추력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쿼드콥터가 2.171 g인데요. 제가 입력을 아까 전에 테스트할 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여봤는데 한 1.8g 정도 했을 때 실제 호버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네, 컨트롤러 부분은 이제 우선 저희 시스템에 만약에 컨트롤러가 없다면은 제어하고자 하는 것을 벗어나서 발산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러를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설치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각도만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컨트롤러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시승 테스트를 하고 호버링 하는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처음에 잘 안 됐습니다. 이것저것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어갖고 안 되다가 조금씩 되고 해갖고 이게 조금씩 되는데 이게 붕 뜹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각도값 에러로 통해서만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호버링 테스트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각도로만 하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속도 또한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제어기 자체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시스템 모델,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각도, 가속도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입력하고 모델링을 거쳐서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속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 전 시속 테스트 할 때는 건들면은 그냥 출렁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힘껏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딱 내리면은 뭔가 하지마! 하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좋은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호버링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안전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줄을 달고서 쭉 해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든 쿼드콥터가 상용 기체에 맞는 보드를 사용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띄었는데요.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만든 기체가 그 보드 같은 게 이 쿼드콥터 자체에 맞게 설계된 보드가 아니고, 또한 전원 설계 또한 저희가 이 프레임에 맞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구를 만드는 자체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시연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그 좀 더 안전성을 위해서 미세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 부분을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시연은 동영상 시연으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 목표했던 게 자동 주행, 자율 비행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후 좌우와 관련된 제어기를 잠시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전후 좌우 이동에 대한 제어기입니다. 여기서 인테그랄 I 적동기가 빠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만약에 기울이게 되면은 그때 적분의 오차가 굉장히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I 제어기를 뺀 상태로 방향 이동에 대한 것은 제어기는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적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아무래도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네모 박스로 적분하는 거는 굉장히 오차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모와 세모를 표현해서 오차 적분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 부분인데요. 필터 부분이 아까 많은 분들이 설명했듯이 굉장히 오차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이 각도를 쓰거든요. 이 초록색 각도를.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 20도 정도가 아니라 한 45도 이상을 확보해요. 근데 이렇게 검출되는 게 왜냐면요. 그 진동이 너무 세갖고 이 자체가 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좀 걸러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8만 필터와 이제 3호 필터 두 가지를 사용해서 결국은 아까 전에 이 전 팀원이 발표한 것 같이 그렇게 확 많이 줄여서 결국은 자세 제어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세 제어 부분 마치겠고요. 다음 조언 올라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프레임 부분을 맡은 발표자 이명준입니다. 일단 하드웨어 설명을 위주로 할 거고요. 중간에 시연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사용한 메인 보드는 코어텍스 M4를 사용하는 STM32F 시리즈 보드를 사용하였고요. 케일의 마이크로 비전을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 방식에 관한 건데,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통신을 통해서 쿼드콥터 쪽으로 명령을 보내주면 그 명령을 UART 통신을 통해서 에어프레임이 받아서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고등한 통신을 UART를 사용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에어프레임 자체적으로 와이파이 모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라는 명령을 보내주면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고요. 스탑을 보내면 그대로 정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간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요. 속도 조절도 3단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LED를 사용해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시각적으로 인지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사용하였습니다. 모터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택배물을 주로 올림에 있어서 특정한 위치, 최고점,
최초의 저점에 정지를 시켜야 하는 위치 제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것을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토크를 낼 수 있는 모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때 스텝 모터는 일단 입력받은 펄스, 그러니까 신호에 따라서 내가 회전할 수 있는 각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스텝 각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그 펄스의 수를 조정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스텝 모터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또 이 스텝 모터 같은 경우에는 5.5kg/cm에 해당되는 토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택배물을 들어 올리고 하는데 큰 문제 없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이시는 것 같이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모터의 온오프라든가 역회전, 정회전 같은 회전 방향을 제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속도 제어에 관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설정을 통해서 이 QTB라고 하는 하이로 떠 있는 비율을 조정을 해서 속도를 제어를 해요. 근데 스텝 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펄스의 횟수, 얼마나 빨리 펄스를 보내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프리스케일러 값을 조정을 해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드에 일정한 5V의 전압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전원 설계를 하였고, 이 사진은 제가 사용하는 모든 하드웨어를 펼쳐놓은 사진이고요. 이 하드웨어들을 한 군데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리실 수 있는 프레임을, 제가 원래 전공이 건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3D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디자인해서 제작하였고, 어느 정도 디자인을 통해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해봤습니다. 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음성 처리 부분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음성 처리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영상이고요. 일단 보시면은 저희 쪽은 세 가지 섹션이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보드에다가 마이크를 꽂아서 진행을 할 건데, 일반적인 음성 드라이버라는 게 뭐 녹음 기능이라든지 뭐 재생 기능이라든지 뭐 그런 건 있지만, 음성 처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음성 데이터가 어떤 메모리에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변수로 쓸 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주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을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IoT라는 거는 사실 별거는 없고 드론에다가 무선으로 처리한 결과를 보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와이파이 모듈은 이전 조에서도 거의 다 썼고 저희 조에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랑 그리고 음성인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성인식이라고 하면 사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대학 프로젝트를 할 때 영상 처리라든지 뭐 영상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하지만 음성인식을 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 일단 이게 뭔지 보여드리려고 어떤 게 음성 처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걸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뒤로 올라가 스톱 오른쪽으로 목소리는 죄송합니다. 내려와 왼쪽으로 로프 올라가 내려와 로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이런 게 음성 처리인데요. 지금 음악 충격을 받으신 분이 몇 분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네, 보시면은 저희가 사용한 일단 TI DSP 보드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를 꼽는 포트가 있고 또 저쪽에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 쳐진 부분이 안 보이실 텐데 MCASP라고 써 있거든요. 저게 멀티 채널 오디오 시리얼 포트라고 해서 저런 게 있는 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드를 선정을 해서 음성 처리를 진행을 하는 걸 저희 쪽에서 목적으로 했고요.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제 음성 정보가 어떤 메모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몇 부분 있는데 일단 회로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마이크로 입력한 음성이 사운드 칩을 거쳐서 메모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운드 칩 이름이 AIC3104인데 그 사운드 칩 제어를 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사운드 칩을 데이터가 통과한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MCASP에서 그 정보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메모리에 적절하게 배치해 줄 수 있는 드라이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드라이버를 저희가 설계하는 걸 목적으로 했고요. 보시게 되면은 보통 스테레오라고 하면은 스피커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이크 녹음을 할 때도 스테레오라는 게 있어요. 라이트 신호랑 레프트 신호를 적절하게 합성해가지고 나온 게 저희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음성입니다. 이 마이크도 아마 스테레오 마이크일 거예요. 그래 보시면 레프트 채널이랑 라이트 채널이 있고 각각 ADC라고 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하드웨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통과한 다음에 저 위에 디지털 시리얼 포트로 해서 MCASP로 넘어가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은 사각파가 찍혀 있는데 저게 드라이버 개발 과정에서 비트 클락이랑 워드 클락이 잘 나오는지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본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일단은 이 Dout이라는 회로도상에 보면 선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로도상에 있는 선에 의해서 MCASP3라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완성을 해놓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저 PRCM이라는 쪽에서 DSP 보드에 있는 클럭들을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마스터 클럭이라는 클럭을 받아서 그 마스터 클럭을 사운드 칩으로 보내주면 사운드 칩에서 마스터 클럭을 비트 클럭이랑 워드 클럭으로 각각 쪼개요. 그럼 그 클럭들의 박자에 맞춰서 데이터가 다시 MCASP로 돌아오는 형식이거든요. 돌아온 데이터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MCASP의 데이터가 아직 존재하고 있죠. 이게 P4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IT 하시는 분들은 Q인데 Q의 순서대로 해서 메모리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음성 데이터를 드디어 메모리에 받아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음성 데이터를 메모리로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이걸 인식을 하려면 조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문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방금 음성 처리 영상이 제 생각보다 감동이 좀 없었는데 보통 녹음된 거에 대조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라고 하는 거랑 앞으로라고 하는 거랑 말은 똑같은데 주파수 영역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부분들까지 처리를 하려면 파형을 통해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걸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할 연산이 이따가 김치호 팀원이 설명을 해줄 건데 엄청나게 많거든요. 굉장히 처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속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고속 처리라는 걸 하기 위해 오픈CL 언어를 사용해서 DSP 코어를 돌리게 됐거든요. 사실 이 DSP 코어를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비싼 보드를 산 거예요. 이 DSP 코어라는 거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꼭 정의가 그런 건 아니지만 곡셈이라든지 하는 연산이 원래 일반적인 CPU에서는 원클럭이 처리가 안 되는데 그거를 원클럭이 처리할 수 있게 해준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FIR 필터라든지 컨볼루션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들이 저희 프로그래밍상에 다 들어가는데 이런 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네, 이거는 오픈CL을 통해서 DSP를 돌렸을 때 성능이 어떤가 보여드린 건데요. ARM 코어랑 비교를 했을 때 1.07배 빨라요. 이게 별로 속도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행렬 곡셈을 몇백 번 한 정도고 실제로 연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 차이는 심하게 납니다. 네, 이건 오픈CL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픈CL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설명을 한 건데 멀티 프로그래밍이에요. ARM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DSP 코어로 보내고 DSP에서 심플링한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보내고 저주파랑 고주파를 자르고 그 음성을 추출해가지고 다시 ARM으로 보내주면 ARM에서 인식이 진행이 되는 식이에요. 옆에 부분은 코딩을 어떻게 했는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한 건데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FFT라는 걸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날로그 신호예요.
이 아날로그 신호가 시간 영역으로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음성 신호는 막 이렇게 파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이거는 DFT라는 알고리즘에 FFT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 설명을 한 건데 그 변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근데 규칙성이 없죠. 이게 지금 음성 시작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크게 말을 하면 이 증폭이 커질 수도 있고 작게 말하면 작아질 수도 있고 심지어 제가 말하는 거랑 뭐 여성분이 얘기하는 거랑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일정한 주기성이 있게 표현을 해야 돼요. 주기성이 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FFT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개를 한다고 하면은 50개를 기준으로 저렇게 대칭 그래프가 나옵니다. 대칭 그래프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인식할 때 편하게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샘플링 레이트 같은 경우에 그 설명을 지금 생략할게요. 시간 관계상. 네, 그 다음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20Hz에서 3500Hz 정도가 돼요. 20Hz보다 낮은 소리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고요. 3500Hz보다 높아도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보를 빼고 DSP4에 주는 게 연산 속도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랑 하이 패스 필터 각각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20Hz 이상의 신호들만 패스가 되는 거고요. 하이 패스는 3500Hz 이하의 신호만 패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설명했나?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Hz에서 3500Hz까지의 신호가 집중이 된 필터를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게 원본이에요. 아무런 처리도 안 한 거고 저주파랑 고주파를 제거한 게 아래쪽입니다. 보시기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일단 이걸 보시면은 이 초록색 박스를 마이크 바이어스라고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마이크에 노이즈가 들어가는데 그 노이즈 부분이 거의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이즈를 없애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만 진행을 한 다음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만 남긴 다음에 그 음성을 추출해서 다시 ARF4로 보내주거든요. 이때부터는 음성인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 음성인식에 대해서 김치우 팀원이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실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발표자 김치우입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서 이게 대부분 수학적인 거랑 이게 신호처리 이론이 많다 보니까 지루할 수가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신호처리, 음성 인식 과정은 크게 전체 신호 내에서 음성 구간만을 검출해서 이 검출된 구간 내에서 음성의 특징을 추출한 후 마지막으로 이것을 음성 인식에 적용시키는 이런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그 전체 신호 내에서 음성 신호만을 추출하려면은 음성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제로 크로싱 레이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각 구간에 0이 교차하는 수를 통계내어서 이를 음성 신호인지 아닌지 판별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각 구간의 에너지를 구해서 에너지 트레스홀드와 비교하고 이것이 음성 신호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총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음성 신호를 추천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앞으로와 뒤로에 대한 전체 신호 내에서 음성 신호만을 추출한 그래프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음성 신호를 추출했다면 그 안에서 특징을 뽑아내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LPC 기반의 선형 예측 기술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LPCC로 변환을 해서 이를 음성의 특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단계 또한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전체 음성 신호를 작은 단위의 프레임으로 나눈 후 각 프레임별 선형 예측 기술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를 LPCC로 변환하여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먼저 이 음성 신호 전체를 작은 단위의 프레임으로 나누는 이유는요. 음성 신호 자체는 일반적으로 동적인 신호를 갖게 되는데 이를 정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정적으로 바꾸냐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그 선형 예측 계수가 정적인 신호 내에서만 그 성립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형 예측 계수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LPC 이론의 기본은 현재 신호는 이전 신호들의 합으로 예측될 수 있다는 게 기본 이론이고요. 이에 따라 현재 신호와 그 다음에 저희가 예측한 신호
이 두 개의 차를 최소한으로 하는 선형 예측 개수를 구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형 예측 개수를 임의의 A로 뒀을 때 이를 편비분해요. 편비분을 통해서 최소화되는 선형 예측 개수를 구하고 이 최종적인 식 형태를 보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 오토코릴레이션 형태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매트릭스 형태로 바꾸면 이와 같이 표현되는데요. 여기서 이 선형 예측 개수 임의의 A를 구하려면 역행렬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터미넌트를 이용한 역행렬은 굉장한 연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레빈스-덜빈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저희가 앞에서 뽑은 선형 예측 개수를 이용하여 성도의 공명, 즉 보컬 트랙스 펑션으로 변환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R, A, E, O, U 각각의 그래프에서 피크, 즉 포먼트가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음성 인식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선형 예측 개수로도 물론 그 음성의 특징을 잡고 인식이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좀 더 음성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주는 LPCC로 변환하여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LPCC의 기본 이론은 한 음성 신호내에는 조, 즉 할모닉과 성도의 공명 보컬 트랙트가 이 두 개의 신호가 합성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를 로그 함수의 특징인 곱을 합으로 바꾼다는 그런 성질을 이용하여 두 신호를 분리함으로써 좀 더 음성의 특징을 좀 더 잘 잡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앞으로와 뒤로에 대해서 그 로그 함수의 특징을 이용하여 보컬 트랙트와 그 하모닉을 분리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 각 프레임별 보컬 트랙트를 이용하여 음성 인식의 특징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종적으로 음성을 인식시키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다이나믹 타임 와핑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기법은 서로 다른 길이의 두 개의 벡터열을 시간축의 정비화를 통해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X축을 입력 벡터열, Y축을 참조 벡터열로 두고 각 노드들을 가중치와 거리의 곱을 통해서 모두를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시작 부분과 끝 부분까지의 최소값 노드들을 더하여 최단거리를 구합니다. 여기서 최단거리가 짧을수록 두 벡터열 사이의 유사도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벡터열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필요한 계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역 경로 제한과 국부 경로 제한을 통해서 연산의 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연산량을 줄였습니다. 네, 이 마지막 그림은 다이나믹 타임 와핑 기법을 이용하여 앞으로 올라가를 입력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와 그 올라가에 대한 값이 최단거리 값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말은 그 두 벡터가 사이의 유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제대로 된 음성 처리가 완료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음성 인식을 저희 쿼드콥터에 적용한 그림인데요. 앞에서 저희 팀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정확한 그 호버링 상태를 값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써 좀 제한을 두고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올라가를 앞으로 이렇게 쿼드코프가 뜨고요. 앞으로를 이렇게 했을지 이렇게 앞으로 방향으로 가게 되고 다시 스탑을 외치면은 다시 이제 호버링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뒤로라고 입력을 했을 시 쿼드코프가 뒷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스톱을 말하면 다시 호버링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려와를 입력했을 시 이렇게 쿼드코프가 멈추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저희 팀원 사진이고요.